요즘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려고 누워도 가슴이 답답하며 어깨와 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증상들. 우리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과로를 해서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일지 몰라도 몸은 이미 정직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속 욕심이 과해질수록 그 대가는 반드시 육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고 말입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경쟁심, 이런 욕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맹목적인 의지가 어떻게 몸을 공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타인과의 비교라는 독이 어떻게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긴장 상태를 해부할 것입니다. 넷째,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체념과 관조가 어떻게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자수성가하여 큰 기업을 일구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도 편안하게 잠들지 못합니다.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눈을 붙일 수 없고 위궤양과 고혈압 약을 한 움큼씩 삼켜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번 위기만 넘기면 푹 쉬겠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그보다 더 큰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 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하지만 몸이 회복되자마자 그는 다시 전쟁터 같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아프면서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메스를 통해 그 병든 마음의 환부를 도려내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맹목적인 의지가 몸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오늘 운동을 하겠다와 같은 이성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야수 같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충족되면 권태롭다. 우리의 몸은 바로 이 의지가 겉으로 드러난 형태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끝없는 탐욕이 들끓고 있다면 그것은 곧바로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심장은 평소보다 빨리 뛰고 혈압은 상승하며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이것이 잠시라면 생존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대인은
이 상태를 24시간, 아니, 평생 동안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박 부장님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겉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타오르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동기보다 먼저 임원이 되어야 해. 절대 뒤처져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뇌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의 위장은 활동을 멈춥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더부룩하고 장은 과민해져서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의지가 몸 전체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강한 시각장애인이 눈이 밝은 지체장애인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같다. 여기서 강한 시각장애인은 우리의 욕망이고 눈 밝은 지체장애인은 우리의 지성입니다. 아무리 머리로 건강이 최고야,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생각해도 욕망이라는 거인이 멈추지 않고 질주하면 우리는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추락의 결과가 바로 질병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뒷목이 뻐근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과 욕심의 무게가 경추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자꾸 떨리는 것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보고 있거나 보고 싶은 욕망을 너무 과하게 쫓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한들 그것을 얻기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과도하게 불태워 몸을 망가뜨렸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맹목적인 의지의 불길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그 목표가 정말로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얻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욕심이 끓어오를 때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십시오. 주먹이 쥐어지는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는지, 숨이 가빠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긴장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 욕심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맹목적인 의지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폭주하던 기관차 같은 몸의 긴장이 조금은 완화될 것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의 야수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 타인과의 비교라는 독이 오장육부를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중 상당 부분이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서로의 가시에 찔릴까 봐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더라.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불안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납니다. 이 비교라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타인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이나 질투심은 우리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당이 치솟습니다. 즉,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내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동창회에 다녀온 후 며칠을 알아눕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평소에는 검소하고 만족하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만 다녀오면 화병이 도집니다. 친구 누구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고, 누구는 얼굴에 비싼 시술을 받아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부터 속이 뒤집힙니다. 집에 있는 남편을 보면 괜히 짜증이 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 여사님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못 이루고 입맛이 뚝 떨어지며 이유 없는 몸살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부족한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학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목매는 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왜 나의 행복과 건강을 남들의 손에 쥐어줍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보다 내가 못나 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우리의 길을 소진시키고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 중 가장 뼈아픈 조언은 이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자는 그 질투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질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남을 찌르기 전에 나를 먼저 찌릅니다. 타인을 향한 과도한 관심과 비교 의식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평온, 나의 소박한 즐거움에 집중할 때 몸은 비로소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지친 심신을 고독이라는 휴식처에서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혼자서 산책을 하고,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차를 마시는 시간.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비교의 독소를 해독하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남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곳으로 잠시 피신하십시오. SNS를 멀리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모임은 과감히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하기를 멈출 때 가장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셋째,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긴장을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고 비싼 병원에 다니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다. 소유욕의 무서운 점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실에 대한 공포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은퇴 후 꽤 많은 자산을 모은 이 사장님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노후 자금으로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이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살면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면 어떡하나? 건물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세금이 오르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다투면 어떡하나? 그는 하루 종일 재산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뉴스에서 경제 위기라는 단어만 나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통장 잔고와 시세를 확인하느라 목 디스크가 악화되었습니다. 돈을 지키려는 그 집착이 오히려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자이지만 그의 몸은 가난한 노동자보다 더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근육, 얕은 호흡, 항상 찌푸린 미간. 이것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신체적 특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자는 그 재산의 노예가 되어 수많은 근심을 떠안게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 우리 몸에는 힘이 들어갑니다. 손을 꽉 쥐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습니까? 잠시만 쥐고 있어도 손이 저리고 팔이 아파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돈을, 지위를, 인간관계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치가 막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순환해야 할 에너지가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 몸의 길을 막히게 합니다.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 태세를 취하다 보니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림프가 막히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결국 암이나 만성 질환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흐르지 못하고 흐르지 못하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세계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찰자로 여기라고 조언합니다. 내 통장의 돈도, 내 집도, 심지어 내 몸조차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원한 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십시오. 관리인은 책임을 다하되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려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구나. 혹은 인연이 닿았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꽉 쥐었던 주먹이 펴지고 굳어있던 어깨가 내려가며 막혔던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것들 중 여러분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여러분의 몸은 무거운 짐을 진 당나귀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짐을 조금 덜어내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과도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비워낸 공간만큼 여러분의 몸에는 건강한 생명력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칙,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나 몸의 순환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넷째,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체념과 관조가 어떻게 최고의 보약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패배나 포기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체념은 가장 위대하고 능동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욕망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기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앞두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더니 몸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약을 써서 나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웠더니 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을 내려놓는 체념의 상태가 되면 우리 뇌는 더 이상 전투 모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휴식과 재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이 가진 의학적인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욕의 노역에서 벗어나 안식일의 휴식을 누리라고 권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 고역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기대를 체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니
반드시 명문대에 가야 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제 인생 제가 사는 거지. 건강하면 됐다라고 체념하는 순간 자식을 볼 때마다 올라오던 화와 혈압이 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 몸도 편안해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체념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원망을 거두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풀립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적 관조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웅장한 자연 풍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시나마 나 자신과 내 욕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고통 없는 상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술은 인생의 고통이라는 바퀴를 잠시 멈추게 하는 제동장치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노래에 푹 빠져 있거나 노을 지는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때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말입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깊은 이완과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체념과 관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털어버리십시오. 될 대로 되라지라는 배짱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베란다의 꽃 한 송이, 창밖의 구름, 혹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한 곡. 그것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병든 몸을 씻어주는 샤워와 같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는 1시간보다 욕심을 내려놓고 멍하니 있는 10분이 여러분의 건강에는 100배 더 유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욕심이 어떻게 병이 되고 비움이 어떻게 약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4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내 안에 맹목적인 의지를 경계하십시오. 욕망이 시키는 대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이성으로 그 폭주를 제어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내 몸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해 나에게 집중하고 비교의 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셋째, 소유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움켜쥔 손을 펴야 혈액이 순환합니다. 나는 관리인일 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체념과 관조를 실천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예술과 자연을 통해 묵망 없는 순수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치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세상의 찬사를 받는 짜릿한 쾌락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내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으며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평범한 평온함입니다. 그 평온함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옵니다. 욕심을 하나 뺄 때마다 통증도 하나 줄어듭니다. 집착을 하나 버릴 때마다 수명은 하루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껏 여러분의 욕심을 감당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몸에게 휴식을 선물할 때입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좀 편하게 해줄게.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 자신의 몸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몸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야 몸도 가벼워집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을 지혜롭고 평온하게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